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아주 희망찬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이 삼성중공업과 함께 최신 4세대 원자로를 선박에 탑재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시작되었으면 삼성 정도가 시작하는데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 원자로가 어떤 원자로인지, 어떻길래 지금 4세대라고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분 좋은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이 스텔스 폭격기죠. B-21 레이더, 그게 지금 나왔답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 시제기 2대가 벌써 완성됐다는 소식입니다. 곧 지상 활주 실험에 들어간다는데 조만간 이 신형 폭격기의 실물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B-1B 초음속 폭격기와 B-2A 스텔스 폭격기를 대체해서 100만 대 이상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미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의 시제품 2대가 완성되었다고 달린 카스텔로 미 공군 인수 및 기술과 물류 담당 차관이 현지 시각 9일 밝혔습니다. 카스텔로 차관은 9일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B-21 초도 생산 기체 2대가 현재 캘리포니아 팜데일의 플랜드 42에서 완성되었으며 올해 중에 지상 활주 실험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당초 미 공군은 B-21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출고하고 12월까지는 첫 비행을 마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부 기술적 문제에 따라 첫 비행 일정을 내년 중반으로 미루고 당분간 광범위한 지상 실험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기술과 F-35에 적용된 기술을 응용해 개발되고 있는 B-21은 현존하는 방공 무기로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무적의 폭격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미 공군은 이 폭격기의 가공할 잠재 능력을 활용해 폭격 임무는 물론 조기 경보와 정보 수집, 심지어 공대공 임무까지 부여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 국방부는 B-1B 전량과 B-2A 전량은 물론 B-52의 일부 물량까지 B-21로 대체하며 140대 이상의 B-21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는 2026년부터 대량 배치가 시작되는 B-21,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불량 국가들에게 확고한 억지력으로 활약하길 기대해봅니다. B-2의 스텔스 기술, 이게 B-2인데 이거 B-21 아닙니다. 아직 공개된 사진이 없어요. 스텔스 기술을 활용하고, 그리고 F-35의 여러 가지 그런 최신 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기존 기술들을 다 짬뽕해서 만든 게 B-21입니다. 여기에 신기술을 안 넣었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기존에 있는 이 기술만 조합해도 최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또 가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최신 기술의 이런 스텔스 폭격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6억 달러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억제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B-21이 얼마나 대단하냐. 폭격기면서도 전투기와 같은 그런 레이더를 가지고 탐지를 하고, 그리고 AM-260 같은 최신형 장거리 300km 이상을 날아가는 그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서 먼저 보고, 덩치가 크니까 레이더도 엄청 강력하겠죠. 그렇게 해서 적의 전투기보다 훨씬 먼저 보고, 스텔스니까 적에게 또 안 보여요. 그래서 한 300km까지 접근해서 쏴버리고, 그래서 적 전투기가 몰려와도 그냥 없애버리고, 그리고 혼자 들어가서 전자전 제밍까지 하고, 그러면 EA-18G 그라울러 따라다닐 필요 없죠. 혼자 제밍 해버리니까. 덩치 크니까 제밍 장비도 아주 강력한 걸로 집어넣겠죠. 그래서 현재 이 EA-18G보다 더 강력한 이런 제머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또 제밍 장비 집어넣고, 그리고 폭격하고, 또 폭격하고 나서 또 정찰도 하고, 이런 능력을 다 집어넣겠다 이겁니다. 상대국에 쑥 들어가서 정찰까지 하는, 감청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는 정찰 능력, 스텔스니까 그렇게 다목적 항공기로 쓰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B-2 스텔스 폭격기 21대, 그리고 B-1 초음속 폭격기 66대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B-21로 대체하고, 그리고 이제 B-52 폭격기 78대 있는데 이것 중에 일부 대체하고, 이렇게 해서 폭격기를 쓰겠다. 그리고 나중에 B-52는 전략 폭격기
핵무기 투발용으로 차기로 또 새로운 폭격기 만들겠다. 자, 이런 보관인데 정말 이 보관대로 이루어져서 북한, 중국이 벌벌 떠는 그런 공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 정말 희망찬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박에 탑재하기 위한 원자력 추진기관을 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삼성중공업과 손잡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나섰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삼성중공업과 용융염 원자로 MSR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연구원 측이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반 해양 원자력 제품을 설계하고 요소 기술과 기자재 개발, 성능 검증, 해양 원자력 제품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선박용 원자로 개발과 시제품 제작 전반에 걸쳐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두 기관이 개발하기로 한 MSR 원자로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의 일종인데요. 일반적인 전홍축 우라늄이 아닌 토륨 232를 사용하기 때문에 20년간 핵연료 교체가 필요 없고 원자로 크기가 매우 작아서 선박에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인 원자로입니다. 특히 이 원자로는 액체 형태의 핵연료를 냉각제와 결합하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연료 집합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서 원자로 구조가 매우 간소화됐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반적인 신뢰도와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SR 원자로는 원자로 내부에 이상이 감지되면 액체 핵연료인 용융염이 굳어지도록 설계되어 중대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자로는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등 함정용으로 탑재할 수 있어서 이번 원자로 개발에 따라 미래 해군 함정의 원자력 추진기관 도입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삼성중공업하고 새로운 선박 원자로 우라늄이 아닌 토륨 232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핵연료로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존재하는 핵 관련한 연료들을 많이 있죠. 물질들은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실제 연료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남은 게 결국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이런 식인데 이 토륨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기호 90번입니다. 그리고 우라늄은 92번입니다. 근데 이 토륨은 그냥 바닷가 백사장에도 널려 있을 만큼 정말 산재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그 원자력 관련해서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토륨은 그동안 그럼 이렇게 많은데 왜 이 핵연료로 채택이 안 됐냐? 효율이 낮아서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라늄 235는 이걸 이제 한번 핵 분열을 시작하면은 이게 계속 막 뛰쳐나가죠. 그 속도가 가속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어하는 감속제를 집어넣습니다. 그 감속제로 북한 같은 경우는 흑연 감속로를 쓰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경수로, 중수로를 쓰죠. 그래서 물을 집어넣어서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가 다운되고 해가지고 이 물이 못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폭발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후쿠시마가 우라늄 235가 아닌 이 토륨 232를 썼다면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이 토륨은 효율이 그 분열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중성자를 불쏘시개로 넣어줘야 분열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중성자 안 넣어주면 되죠. 예를 들어 정전이 되었다? 중성자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냥 스탑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핵 원자로 같은 경우는 스탑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원자로 중단시킨 거 그거 다시 가동시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스탑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정전만 되면 스탑인 겁니다. 비상발전기가 없는 한. 왜? 중성자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불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안정성 문제. 또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 효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0.7%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핵 폐기물이 되죠. 그래서 방사능 폐기장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갑니까? 근데 이 토륨 232는 너무나 효율이 또 그 연소 효율이 좋아가지고 97%가 연소가 됩니다.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건 3%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하나 집어넣어서 한 20년 동안 태우고 나면 나중에 찌꺼기는 요만큼밖에 없는 겁니다. 3%.
이것만 방사능 폐기장에 집어넣으면 되고, 그나마 이것도 이 우라늄처럼 1만 년의 반감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그냥 한 10년만 지나면 대부분이 그냥 자연 상태로 되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한 500년 정도 지나면 탄광 정도의 수준까지로 방사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라늄은 만년이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 안정성 문제, 자연 훼손 문제,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냥 뭐 아주 딱인 겁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매장량이 있기 때문에 뭐 너도 나도 쓸 수 있고, 가격 싸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토륨 원자로인데, 이거 지금 인도가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연구를 시작했으니,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시작했으니, 또 삼성이라는 회사가 시작했으니 잘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제가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 연구 영역을 수행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거 할 때 가장 염두에 두고 고민했던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핵 연료를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저농축 우라늄 20% 이상의 저농축 우라늄을 써야 되는데, 이게 뭐 한 5년, 6년 또는 10년 쓰고 핵연료 교체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교체할 때마다 잠수함 반으로 잘라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한번 집어넣으면 20년 이상 쓰기 때문에 너무나 효율이 좋고 해서 잠수함의 생애 주기 동안 교체 안 해도 될 수 있을 만큼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또 이건 그 산화하고 나면, 또 그 반응하고 나면, 분열하고 나면 플루토늄이라는 부산물이 남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돌려가지고 플루토늄 추출해서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 같은 나라가 핵잠수함을 만드는 이 연료로 쓰기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삼성이나 한국원자력연구에서 상용화한다면 핵잠수함뿐만 아니고 항공모함, 그리고 군함, 또 컨테이너선 같은 대형 선박, 이런 것들까지 전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워낙 안전한 그런 동력원이다 보니까 항공기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모든 이런 동력 체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4세대 원자력이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뭐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사장시켜버렸는데, 그래도 정권 말기에 다시 원자력이 재가동되는 모습을 보니까 대한민국 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